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800조 원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트럼프의 황당한 부동산 쇼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일까요? 150년 전 바보라 불렸던 한 남자의 선택이 지금 그린란드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867년 당시 상황을 보면 러시아 제국은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패배한 직후라 나라 곳간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당장 공무원 월급 줄 돈도 부족할 정도로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 보였습니다. 당시 알래스카 옆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가 있었는데 러시아는 만약 또 전쟁이 나면 영국 해군이 알래스카를 그냥 공짜로 뺏어갈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두세는 어차피 영국한테 뺏길 땅이라면 차라리 영국과 사이가 안 좋은 미국에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라는 아주 절박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는 이 제안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미국이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야 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확신범에 가까운 영토 확장론자였거든요. 1867년 3월 29일 밤 러시아 공사였던 에드와르드 드 스테크리 수워드를 찾아옵니다. 수워드는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며 바로 그날 밤에 협상을 끝내자고 밀어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불 아래에서 밤을 꼬박 세우며 계약서를 조율했고 결국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 4시에 720만 달러라는 매입 가격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은 제곱킬로미터당 단돈 5달러, 그러니까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땅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신문에 실리자마자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세금이 얼음 창고를 사는 데 쓰였다는 분노가 폭발했죠. 신문들은 수워드를 향해 냉장고 장수라며 비아냥거렸고 알래스카를 수워드의 바보짓 혹은 북극곰 정원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며 조약 비준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가 이 조약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 의원들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당시의 여론은 최악이었습니다. 수워드는 이 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죽는 순간까지도 바보 같은 짓을 한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이 얼음 땅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896년 알래스카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된 겁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수워드가 냈던 720만 달러는 단 몇 년 만에 금으로 다 회수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1968년에는 프루도베이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유전이 터져 나왔고 천연가스와 구리, 철광석 같은 지하 자원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롱받던 수워드의 냉장고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값싼 가격에 사들인 황금 보물 상자였음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의회는 수워드가 죽고 나서야 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전하며 그를 시대를 앞서간 천안을 가진 위대한 정치가로 재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하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150년 전 수워드가 비난을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샀던 그 절박함과 해안이 지금 그린란드를 향한 미국의 집착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는 금과 석유가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21세기 산업에 목줄을 쥔 히토류가 그 주인공입니다. 흔히 히토류라고 하면 이름 때문에 아주 찾기 힘든 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토류 중 하나인 세륨은 낮보다도 지각에 더 많이 널려 있고 다른 원소들도 구리만큼이나 흔하게 존재합니다. 이름은 희귀한 흙이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셈이죠. 자, 진짜 문제는 이 원소들을 쓸모있게 걸러내는 정제 과정에 있습니다. 히토류는 다른 광물들과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순수한 금속으로 뽑아내려면은 수천 번의 화학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황산과 암모니아, 심지어 방사성 폐기물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프랑스가 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오염 비용 때문에 공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 틈을 중국이 파고들었습니다. 1922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는 선언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환경 오염과 낮은 임금을 감수하며 전 세계의 히토류를 헐값에 공급했습니다. 다른 나라 광산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줄파산하는 동안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단순한 채굴 독점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희토류를 캐내더라도 이걸 정제해서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장비는 여전히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캔 광석을 다시 배에 실어 중국으로 보내 정제해오는 기막힌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독점력을 철저하게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정역 중단하며 일본의 첨단 산업을 마비시켰던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2024년과 2025년에는 희토류 가공 기술과 장비의 수출까지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나라가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노리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중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거대한 희토류 매장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다시 한번 거대한 영토 매입이라는 도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는 희토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무역의 생명줄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2만 1000km를 항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 거리는 13,000km로 단축됩니다. 약 40%의 거리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열흘 이상 줄어듭니다. 배 한 척을 하루 띄우는 데 드는 연료비와 인건비, 용선료를 합치면 수억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이 비용을 열흘이나 아끼는 데다 한 번 지날 때마다 수억 원씩 내야 했던 수에즈 운하 통행료까지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한 번의 항해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혁명입니다. 또한 중동의 고질적인 분쟁 지역이나 해적의 위협이 도사리는 말라카 해협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전 세계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북극 항로를 독점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대한 원자력 쇄빙선 함대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 괴물 같은 배들은 미터 단위의 두꺼운 얼음도 종이장처럼 찢으며 길을 만들어냅니다. 러시아는 북극권에 버려졌던 과거 냉전 시대의 군사기지들을 속속 재가동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이곳을 사실상 러시아의 앞마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는 모든 배가 러시아의 통제를 받게 하겠다는 야욕입니다. 중국 역시 북극의 영토가 한 뼘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 명명하며 이른바 빙상 실크로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쇠빙선을 직접 건조해 북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대문을 지키고 중국이 그 안에서 자본을 휘두르며 북극을 장악하는 상황을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노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에서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성벽과 같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을 통해 전 세계 물류 패권을 쥐려는 원대한 계획의 허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피투피크 우주기지는 이미 북극권 전역을 감시하는 미국의 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800조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땅값이 아니라 다음 100년의 글로벌 해상 주도권을 사기 위한 전략적 입장료인 셈입니다. 즉 그린란드가 마주한 현실은 16세기 스페인 제국이 발견했던 포토시 은광의 비극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포토시는 전 세계 은의 절반 이상을 쏟아내며 스페인을 세계 최강 대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원의 저주라는 참혹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자원이 너무 풍족해지자 정작 자국 내 산업은 황폐해졌고 넘쳐나는 은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며 스페인 제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말하는 자원의 저주입니다. 현재 그린란드 원주민들 역시 이와 비슷한 위험한 도박판 위에 서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 매년 7천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며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고,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땅 밑에 묻힌 희토류와 천연 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강대국의 거대 자본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린란드는 제2의 포토시 혹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과 자원 관리 실패로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미국은 이 점을 파고들며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있고 중국은 인프라 건설을 명분으로 그린란드의 빚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던지는 달콤한 제안은 사실 그린란드의 영토 주권과 자원 채굴권을 담보로 하는
거대한 채무에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자원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에 나선다면 훗날 자원은 바닥나고 환경은 파괴된 채 강대국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150년 전 알래스카 매입을 조롱했던 이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거대한 부의 기회를 놓쳤듯 2030년 그린란드를 둘러싼 패권 전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총칼이 오가는 전장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원소 기호와 북극의 물류 항로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 속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비웃을 때 역발상으로 움직였던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며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패권을 결정지을 거대한 부의 지도입니다. 수워드가 알래스카를 통해 미국의 100년 대계를 세웠듯이 자, 우리 역시 이 반복되는 평행 이론의 끝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반복되는 비극의 희생양이 되지만 역사를 아는 자는 거대한 부의 파도에 가장 먼저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의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역사의 거울을 통해 미래의 기회를 찾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